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7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 귀하디 귀한 장남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만 들으셔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악하실 거예요. 저희 집 부모님도 마찬가지셨답니다. 7남매라는 말을 들으시자마자 기함을 하시면서 괜찮겠냐, 정말 할 수 있겠냐, 파고들 하셨어요. 저도 외동딸로 자라 꽤나 귀하게 컸거든요. 그냥 결혼을 한데도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칠남매 집으로 시집을 간다니 오죽 걱정이 되셨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대가족을 보고 낯설었어요. 저희 부부는 연애 기간이 긴 편이라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도 서로의 가족들을 이미 몇 번 뵌 적이 있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식구들이 한번 모일 때마다 버스 한 대를 빌려 움직이는 거였는데 시댁에서 버스 대절은 기본이었고 남들처럼 간단히 식사라도 한 끼 하는 날이면 식당을 통째로 대관하던지 그게 안 되면 미리 자리가 있는지 일일이 전화로 확인한 뒤에 예약하고 방문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저희처럼 간단히 나가서 마음에 드는 식당에 쓱 들어가 먹고 나오는 게 절대 불가능한 집안이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종종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너 그 집에 시집은 절대 가지 말라며 혀를 내둘렀고 엄마도 내심 걱정하시는 눈초리였어요. 하지만 이런 시댁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던 그런 시집살이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누이들 이야기를 해주면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집 같다고 부러워했죠. 남편은 형제 많은 집에 첫째로 태어나서 그런지 성격이 워낙 차분하고 진지한 편이었어요. 화가 나면 더욱더 차분하고 냉정해졌고요. 그래서인지 가벼운 장난을 치고 투닥거리는 연애를 하기보다는 좀 더 조용하고 이성적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 연애관이 저랑 비슷해서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내내 남편은 빈말이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 걸로 몇 번 다투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비슷한 사람이라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다 보니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결혼 이야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연애하던 시절에 종종 제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덕분에 저는 결혼 전부터도 크게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이 없긴 했어요. 저도 어디 가서 휘둘리거나 당하고 사는 성격도 아니라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한다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지만 남편의 말도 꽤 믿음이 갔거든요. 너무 재밌게도 남편의 집안 어르신들은 대가족의 칠남매라는 집안 배경 때문에 당신 자식들이 결혼 기피 대상이라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칠남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들들이 장가를 못 가기라도 할까봐 늘 걱정이 태산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여자친구한테 잘해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자랐다며 혀를 내두르곤 했어요. 보통 어른들은 학생일 때 연애하지 마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지 않아? 우리 집 어른들은 전혀 아니야. 아주 다들 오픈마인드셔. 여자친구는 만들었냐? 여자친구한테 잘해라. 나중에 미래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른다. 너처럼 시누이 한가득의 대가족이면 여자들이 기피하는 대상 1호다. 그러시면서 맨날 연애는 하냐, 여자친구한테 잘해라 이 소리를 질리게 하셨어. 여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야. 가족이 이렇게 많아서 사위들이 보고 도망갈 거다. 남자친구한테 꼭 숨겨라. 결혼 전까지 숨겨라 그러셨다니까. 그래, 여자친구한테 잘해. 나 말이야, 나. 웃으면서 종종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곤 했는데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뒤로는 오히려 제게 너무나 고마워하시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남편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 이야기에 더욱 신뢰감을 준 건 바로 셋째 도련님이었어요. 남편 밑으로는 셋째를 빼고 전부 여동생이었는데 셋째 남동생이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여서 연애할 때 가끔 보기도 했거든요.
남편의 다른 여자 형제보다 대하기도 편하다 보니 종종 함께 놀았고요. 그런데 남동생도 남편이랑 똑같이 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자기 형이랑 결혼해준다고만 하면 아마 본인 집에서는 넙죽 절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형이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집 어른들 맨날 여자친구한테 잘하라고 잔소리 하세요. 아, 누가 결혼하자고 하면 일단 데리고 오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천사인 거라고 막 그런다니까요. 실제로도 집안 분위기는 그랬어요. 5명의 시누이들 역시 이런 집안에 시집와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며 잘했거든요. 자기 오빠가 독거노인으로 외롭게 늙어가지 않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장난처럼 이야기하며 항상 제 편에 서서 본인들의 친자매처럼 생각해 주었어요. 덕분에 어르신들 뵙고 할 때도 훨씬 더 편안했고요. 가장 대하기 어려웠던 건 시어머니였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저 연세 때문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셨던 편이세요. 결혼을 할 때부터 나이가 80 후반으로 90을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나이에 비해 정정하신 분이라 해도 숫자가 확 실감을 시켜주다 보니 그렇게 큰 어른을 대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자매 같은 시누이들과 늘 독립적인 시어머니의 성정 덕분에 훨씬 더 수월한 시댁살이를 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엄마, 우리 채원이 고생시키면 안 돼.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많은 식구들 밥만 해서 준다 해도 언니 힘들어. 하루 종일 밥만 하다 끝나. 앞으로 가족들 모여서 밥 먹을 일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식당 빌려서 모일 거야. 명절에 제사도 없는 걸로 해요. 아유, 이제 끝이야. 나도 며느리 시킬 생각 없었다. 제사 그거 많아봤자 애들이나 힘들지. 제사는 나 때까지만 하고 너희 때부터는 싹 없애라. 밥이나 한 끼 하면 되지 뭐. 아우, 이제는 나도 힘들어서 제사상 못 차린다. 큰오빠가 며느리 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이 다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의견을 모았대요. 우리 집 사람들끼리 하던 일이야. 우리 가족이니까 힘들어도 참고 했지만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와서까지 그런 행사에 참여시켰다가는 서로 마음 상하는 일만 생긴다며 이번 기회에 전부 깔끔히 정리하겠다고요.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이셨던 시어머니께서도 시누이들의 이런 의견에 힘을 보태주시니 제사 문제는 이런저런 언쟁 하나 없이 해결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시집을 갔을 때는 집안에서 하던 제사도 명절에 집에 모여 하던 식사도 전부 깔끔하게 정리되어 저는 명절에 제사상 한번 차려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이런 시누이들과 시댁 이야기를 들려주면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다고 부러워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시집살이 하는 집이 어디 있냐고들 하지만 제 친구들은 보면 여전히 시집살이 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었거든요. 아이를 낳는 일로 계속 스트레스를 주시거나 사돈 사이에서도 은근히 기싸움하시며 친정집을 무시하시거나 아들보다 잘 나가는 며느리 안 이뻐하시거나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들도 계셨으니까요. 저 역시 어디 가서 또 이런 시댁 식구들을 만나겠나 싶어 결혼 잘했다 싶었죠. 저희 부부 일에 이래라 저래라 지나친 관여를 하시는 어른 하나 없으니 괜히 가운데에서 새우등 터질 일도 없고 연애할 때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평온하기만 한 결혼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집안의 유일한 남자 형제였던 도련님이 집안에서 2번째로 결혼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동서될 사람을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5 시누이들은 전부 동서될 사람이 인사도 오기 전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언니, 이 옷 어때요? 너무 저렴해 보여요? 단정해 보이나? 색은 저한테 잘 받는 것 같아요? 언니, 이거 그릇 좀 골라주세요. 뭐가 제일 비싸고 좋아 보여요? 손님한테 나갈 건데 아무 그릇에나 음식 담을 수는 없다고요. 음식을 뭘 시키지? 아이, 언니, 메뉴 좀 같이 골라주세요. 셋째 오빠도 드디어 가는구나. 정말 다행이야.
성격도 큰오빠랑 다르게 바보 같아서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런 집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새언니도 천사 같은 사람일 거야 분명. 그렇게 5 시누이들이 호들갑을 떨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 인사할 때도 이랬겠구나 싶어 상상이 막 하고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픽 웃음이 터지더군요. 아이 그러게요. 이제는 셋째 도련님이 아니라 셋째 서방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네요. 저도 같은 며느리 하나 더 생기니 좋고요. 언니는 우리 자매예요. 듣는 자매 섭섭하게. 물론 정말로 5명의 자매 같은 시누이들이었지만 그래도 같은 며느리가 하나 더 생긴다니 반가운 느낌도 들고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건 시누이들뿐만 아니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셋째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지셨던 건지 당신은 조만간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누이만 5명인 집에 시집 오는 것도 겁이 날 텐데 셋째 며느리한테 혹 하나라도 더 내어주어야 하지 않겠니? 혹여나 나를 만나고 나서 다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걱정에 결혼하기도 전부터 부담감이 생겨 마음이라도 달리 먹으면 어쩌니? 어미가 돼서 아들 앞길 막지는 말아야지. 내가 첫째 며느리 때는 그래도 정정했다만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 이런 상태로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시누이들과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에 뜯어 말렸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주변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다가도 요양병원에 가신 뒤로 점점 몸이 약해지시다 생을 달리하시는 일을 종종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말릴 수밖에 없었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모셔. 아니요, 엄마는 딸들이 5이나 있어. 요양병원은 무슨 말도 안 돼. 그런 말 마셔. 절대 안 보내줄 거야. 맞아요, 어머니. 시누이들도 있지만 저도 있고요. 제 남편이랑 저는 어머니 편찮으시면 벌써 모시기로 이야기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일로 결혼에 대한 마음이 바뀔 거라면 차라리 바뀌는 게 나아요. 결혼이 그리 가벼운 일도 아닌데요. 듣는 며느리랑 자식들 서운하게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입장이 강경하셨어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결정이야. 너희들 마음 모르는 거 아닌데 이 나이 되면 마음 편한 게 최고다. 나는 너희들 중 누구한테도 얹혀 살고 싶지 않아. 재미되는 건 더더욱 싫다. 이미 내가 요양원도 다 알아봤어. 늙은 어미 마지막 부탁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라. 기어코 내가 시금이라도 전폐하는 꼴을 볼 거면 그렇게 하고 너희들도 다 너희 마음 편하자고 나 모시겠다고들 그러는 거잖아. 나도 내 마음 편하고 싶어서 그래. 요양원에 보내주지 않으면 밥을 굶겠다 반협박을 하시며 고집을 부리시니 그 누구도 어머니 뜻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 이야기로 잔뜩 열띤 토론을 마치고 난 저희는 일단 알겠다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요. 어머님을 진정시키고 도련님이 결혼만 하면 금방 요양원에 보내드리겠다며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드디어 동서가 처음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온 날이었어요. 동서 역시 저처럼 그렇게나 인원수가 많은 대가족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겠죠. 서방님과 동서 될 사람은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가족들을 보러 온 적은 없어서 정말 첫 만남이었어요. 식구들을 빙 둘러보며 동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저 표정이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이미 대가족 집안에 적응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고 좋았지만 동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으니 내심 걱정도 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동서는 자기도 외롭게 커서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면 하고 어릴 적부터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한 내색이나 어른들을 어려워하는 기색도 하나 없이 그날 하루 종일 한없이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친척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 이름 외우는 일도 쉽지가 않아 처음 시집 왔을 때 저도 엄청 헷갈려서 남편이 도와줬었거든요. 동서는 저녁 식사 이후에 종이를 한 장 들고 와 친척들 이름을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외우려 노력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몰라요. 나이도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 보통 그런 친구들은 어른들 대하는 걸 불편해하거나 어색해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창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본인을 삥 둘러싸고 자기만 주목하고 있는데도 그 모든 상황을 그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셋째 서방님이 결혼할 사람 하나는 참 잘 데려왔구나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집안 어른들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았어요. 들어보니 동서는 어릴 동안 할머니 손에 컸다더군요.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들이 훨씬 더 편하고 자기 할머니가 생각나서 자기는 마냥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엄마랑 할머니 생각이 나서 울컥한다며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거의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할머니랑 자랐어요. 엄마가 많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 컸는데 그러다 보니 어릴 때는 할머니랑 할머니 친구분들이 놀아주셔서 어르신들이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해요. 남들 놀이터 가서 놀 때 저는 노인정에서 할머님들이랑 놀았거든요. 그냥 어머님 보면 자상하게 저 돌봐주시던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기분이 이상하고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동서를 보며 말없이 미소만 지으셨어요. 동서의 살아온 배경이나 동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는 내심 시어머니께서 요양원으로 가신다던 결정을 번복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한테 증명이라도 하시듯 본인 생각은 여전하다는 걸 어필하셨어요. 기어코 그 자리에서도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꺼내시더라고요. 아이고, 다 늙은 사람 보고 울기는 할머님이 훨씬 더 고우셨겠지. 나는 고생을 많이 해서 곱지가 않아. 어차피 나는 너희들 결혼할 때쯤 되면 요양병원으로 들어갈 생각이야. 집안 사람들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고, 며느리 부려먹는 시어머니도 하기 싫고, 그저 요양병원이 가장 마음 편하지 싶어. 그러니 앞으로 내가 보고 싶거든 요양병원으로 오면 된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지금까지는 내내 생글거리고 있던 동서가 정색을 하며 발끈하더니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어머니. 지금은 이렇게나 건강하시지만 요양원 가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떠나셨어요. 제게는 엄마보다도 더 엄마 같은 분이셨는데 요양병원 들어가시자마자 병색이 안 좋아지시더니 끝내 돌아가셨는걸요? 부족하지만 제가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저 정말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요양병원 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잘할게요. 처음에는 그저 발끈에 뜯어 말리더니 금세 눈시울을 붉히고 코끝이 빨개지며 시어머니께 애걸복걸하는 동서를 보고 시어머니께서도 적잖이 당황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보던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할머니도 요양병원 가신다 했을 때 말릴걸. 그때도 할머니가 굳이 가시고 싶다고 하셔서 하는 수 없이 보내드렸던 건데 그렇게 제 곁을 떠나실 줄 알았으면 절대 보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살면서 지금도 그게 제일 후회되는 일이고요. 할머님이 그렇게 된 게 제 탓인 것만 같아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제가 모시게 해주세요. 네? 저희 결혼할 거예요.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예요.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식음을 전폐하시겠다던 어머니와 눈물로 호소하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자강 두천리 따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자주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생기셔서 치매 검사를 받으신 뒤였어요. 아주 약한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약을 받아 드시고 계셨거든요.
다행히 약 때문에 치매 증상이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었고요. 하지만 언제 갑자기 증상이 나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고, 다들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 시어머니를 하루 종일 돌볼 수는 없는 실정이었고, 자식들이 출근하고 없는 오전 시간대만이라도 시어머님을 돌봐주실 간병인을 쓸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마침 그때에 어머님께서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셨던 거고요. 저라면 그렇게까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눈시울을 붉히는 동서가 생긴 마당에 못 이기는 척하며 시어머님을 모시게 했을 것 같아요. 남의 손에 맡기느니 그래도 가족이 돌보는 게 더 나을 테니까요. 그런데 신우들은 제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그랬지만 다들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시집 오자마자 새언니를 고생시킨다니 말도 안 된다며, 아픈 어머니는 서울가 모시겠다며 팽팽하게 입장 차이를 보였죠. 와중에도 어머니께서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겠다 했고요. 하지만 결국은 동서가 이겼습니다. 동서는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도 가능한 환경이다 보니 끝내는 시어머님도 시누이들도 동서의 뜻을 따라주기로 한 거죠. 시누이들은 자기 엄마를 모르는 사람 손에만 맡겨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간병인을 쓰는 문제도 걱정이 참 많았던 건데, 동서 덕분에 한시름 놓기도 했고 누구 하나 일을 그만둘 필요도 없어졌다며 고마워했어요. 그 대신 동서가 덜 힘들도록 시누이들과 저는 돈을 모아 아주머니를 한 명 고용해 주었답니다. 언제라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 굳은 일은 아주머니 시키고 시어머니만 잘 돌봐달라고요. 그래도 너무 힘들다 싶을 때가 생길 수 있으니 제발 그때는 눈치 보지 말고 말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요. 동서는 걱정 마시라며 너무도 기뻐했어요. 저희도 이렇게나 살가운 가족이 시어머니를 직접 돌봐주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놓이고 안심이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어요. 가족이 돌보고 있으니 시어머님을 뵈러 가는 문제도 없겠지 싶었는데, 이상하게 예상과는 달리 시댁을 들르는 일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동서에게 시어머니를 맡겨놓은 것 같은 미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에 종종 시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반찬이랑 이것저것 음식을 해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불이 나게 동서가 마중을 나와선 어머님께 전해드릴 테니 돌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감사해요. 이건 제가 어머님 식사 차릴 때 꼭 내놓을게요. 피곤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세요. 아니야, 동서. 동서가 늘 고생이 많지. 힘들지는 않아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어머님 얼굴 좀 뵙고 가려고. 못 본 지 좀 되어서 보고 싶네. 어머니 지금 주무시진 않으시지? 아니요, 아니요. 주무세요. 형님도 퇴근하고 힘드실 텐데 다음에 주말에나 들러주세요. 오늘 한참 동안 저보고 누구냐며 치맥기를 보시다가 좀 전에 겨우 잠드셔서 지금 잠 깨시면 몸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이고,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약을 드셔도 치매 증세가 자꾸만 더해지시나 보네. 알겠어. 그럼 오늘은 이만 갈게. 밥 잘 챙겨 먹어, 동서. 어쩌다 한 번 들을 때인데도 이런 식으로 저를 황급히 돌려보내곤 했어요. 어머님이 주무시거나 지금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혼란스러워 하신다는 이유를 들며 집 안에 발도 들이지 못하던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 얼굴 한번 뵙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비단 저뿐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신우들 역시 저만큼이나 시어머님 얼굴을 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기운이 있는 어머님이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상태가 나빠진다는 동서의 말에 시누이들도 엄마 보고 싶은 마음 참아가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린 적이 꽤 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얼마 뒤 가족회의에서는 시어머님의 상태가 그 정도로 좋지 않은 거라면 집에서 이럴 게 아니라 병원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서의 말만 듣고 어머님의 상태를 잘 체크하지 못하니 걱정이 한가득이었고요. 그런데도 동서는 의견을 절대 굽히질 않더군요. 어머님 상태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치매는 마음의 병이라고 했어요. 병원 사람들이 아무리 어머니를 잘 돌본다 한들 어머니 마음까지 돌봐드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나이도 많으신 분 남의 손 타다가 마지막 순간에 외롭게 돌아가게 하실 수는 없어요. 병원 이야기는 그만해 주세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병원은 절대 안 돼요. 절대. 막내 며느리의 노력이 가상해 그동안 어르신들도 믿고 맡겨두었던 일이지만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어른들 의견에 제 의견을 더해 조금 더 힘줘 말했죠. 동서, 동서 마음도 잘 알겠어. 하지만 이분은 동선에 돌아가신 할머님이 아니야. 친자식은 동서가 아니라 이분들이잖아. 가족들이 언제까지 어머님 얼굴도 제대로 마음 편히 못 뵙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동서 말대로 어머님 병세가 그 정도로 악화된 거라면 마음의 병뿐 아니라 몸도 치료받으셔야 하는 게 맞지. 왜 이리 고집을 부려? 어머님 얼굴 제대로 뵙고 이야기 한 번 못 나눈 지 다들 오래되어서 이러는 건 몰라? 갈 때마다 어머님 얼굴도 못 뵙고 돌아가는 자식들 생각은 안 해? 그러자 동서가 질 수 없다는 듯 저보다 더 단호하고 강한 말투로 이야기하더군요. 형님, 어머니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몇 초 만에 30년 세월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지금 몇 살인지도 제대로 모르시고 아이처럼 굴었다가 정신이 돌아오셨다 반복해요. 그런데 정신 온전치 못하실 때 오셔서 집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낯선 사람들이 아는 체 하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가뜩이나 저도 잘 못 알아보시고 하루 종일 질문만 하시다가 정신 돌아오시면 그제야 지쳐 잠드시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쓰러운 줄 아세요? 아픈 어른 안 모셔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제가 책임져요. 끝까지. 처음에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동서와 결국 설전해버리며 감정이 격해질 것 같자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둘 다 그만해요. 둘 중 누구 하나 틀린 말 아는 사람 없어. 아이 그래도 재수 씨, 저희 어머니예요. 재수 씨 돌아가신 할머님을 자꾸 저희 엄마랑 동일시 하시면서 지금 너무 과하신 것 같네요. 저희 엄마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다 해도 저희 역시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 한번 못 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찾아뵐 일 있으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랑 인사 나눌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저희도 엄마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볼 테니 병원을 보내드려야 할지 말지 판단이 서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나중에 남편과 다시 이야기해보니 아무래도 동서가 허망하게 보낸 할머니를 대신해 시어머니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더라고요. 죄책감과 연민, 사랑이 더해져 어떻게든 본인이 그때 했던 실수를 만회하고자 지극정성을 쏟는 것 같다면서요. 본인이 보기에도 조금 과했다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냥 할머니와 사이가 남달리 깊었나 보다 생각하고 말아버렸어요. 시어머님은 결국 그렇게 동서와 함께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교통정리 해준 뒤로는 저희도 간간히 어머니를 뵈러 갈 수 있었어요. 어떨 때는 멀쩡한 정신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고 어떤 날은 4~5살 아기처럼 구실 때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동서도 짠했어요. 치매 환자를 한시도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돌본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을 2년 넘게 해냈으니까요. 힘들다는 말 한 번 없이 늘 시어머니를 가엾게 여기고 제 할머니 돌보듯 돌보는 며느리는 맞았어요.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날 이미 기절 상태로 힘이 쭉 빠져서 온 동서는 장례식장에서도 제대로 걷지도 무언가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간 동서가 고생이 많았겠다며 덕분에 시어머님이 가시는 길 평온하셨을 거라 위로했지만 동서는 어머니를 엄마 엄마 하며 목 놓아 부르고 오열하다 탈수로 지쳐 쉬기만을 반복했어요. 저희 가족들 역시 동서가 그렇게나 서글프게 우는 모습에 몇 번이고 눈물이 터져버려 장례식장은 오랫동안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오열하던 동서는 결국 탈수 증세로 방에 누워 잠시 쉬고 있었고 저와 시누이들은 밖에 앉아 어머니 그래도 장수하신 편이시고 크나큰 사고 없이 사시다 주무시며 편하게 가셨으니 다행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던 때였어요.
동서를 도와 어머님을 돌보셨던 아주머니가 조문을 하러 오셨더군요. 아주머님께서도 2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번의 싫은 소리나 아쉬운 소리 없이 묵묵히 일해 주셨던 분이라 무척 고마운 분이셨어요. 저희들도 아주머니를 반갑게 맞이해드렸답니다. 아주머님, 2년 넘는 세월 동안 너무도 성실하게 저희 어머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맘 놓고 지냈어요. 하며 단체로 감사 인사도 드렸죠. 그런데 아주머님 기색이 영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신발을 벗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시면서도 여기저기 기웃대시며 사람을 찾는 꼴이 혹시 동서를 찾는 건가 싶었죠. 아주머님, 저희 동서 찾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간병하던 그 며느리요. 그러자 아주머님은 깨림직한 표정으로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으셨어요. 아, 예. 보이질 않는데 무슨 일 있어요? 낯선 데 오셔서 그냥 좀 불편하신가 보다 생각하며 아, 동서가 어머님을 워낙 잘 따르고 엄마처럼 생각해 와서요. 좀 많이 힘들어하네요. 오늘도 하루 종일 오열하며 지금 탈수가 와서 저 방에서 간신히 잠들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나신 아주머님께서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 듯 보였어요. 그러더니 입술을 잘근잘근 깨무시는데 어찌 모양새가 마치 잘못을 들킬까봐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동서한테 인사라도 하려던 건가 싶었는데 별 말씀 없기에 조문하시라 하고 저는 나와서 앉아 있었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조문은 하지 않으시고 혼잣말처럼 밤새 웃고 노인네를 못 살게 굴 때는 언제고 우는 척은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지. 전하에 벌 받으련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그런 짓을. 그런데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와 딱 박히더군요. 저는 아주머님을 불러세웠어요. 아주머님, 지금 하신 말씀 혹시 저희 어머니 이야기하신 거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들키고 나서도 아주머니가 크게 당황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들키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요. 이내 눈치를 보며 뭔가를 망설이시던 아주머니는 손가락을 들어 입술 위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곤 저와 신우들에게 이리 와보라 손짓을 하셨죠. 저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주머니를 따라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제야 아주머님이 두 손을 모으시며 미안하다고 우시는 거예요. 저 어르신 볼 자격이 없습니다. 가족들 만나면 꼭 말해줘야지 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해서 장례식도 겨우겨우 물어 찾아왔어요. 이제야 이걸 드리네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따님들 뵐 낯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안에 보면 다 있어요. 절대 착한 인간 아니니까 속지 마세요. 정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무섭고 제일 소름 끼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자기는 시어머님께 인사할 자격도 없다며 부조금만 주고 황급히 도망치듯 떠나시더라고요. 다급하게 자리를 떠나버리는 뒷모습에 저희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 시어머님과 관련된 일인 것 같아 아주머님이 건네주신 녹음기를 듣기가 무섭더라고요. 저는 떠나가려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혹시 몰라 연락처를 받아두었고 그 사이 첫째 시누이가 자신이 들어보겠다며 녹음기를 켜고 귀에 가져다 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녹음기를 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가슴을 마구 치며 숨 넘어가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시누들도 전부 놀라 언니가 들고 있던 녹음기를 가져가 돌려가며 듣는 듯 했어요. 그렇게 녹음기 속 음성 파일을 전부 들은 시누들은 갑자기 옆에 있던 나무에 머리를 박기도 하고 자신의 머리를 직접 때리기도 하며 자책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본인 탓이라며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저 역시 머리가 돌아가질 않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시누이가 건네준 녹음기를 튼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누가 조작해서 건네준 게 아닐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녹음기를 건네준 저 아주머니가 미치신 게 아닐까? 차라리 저 아주머니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저희 가족을 이간질하고 음해하려고 거짓 녹음을 한 거라 믿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녹음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녹음기 안에는 바로 동서가 시어머니를 괴롭혀온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소리만 들어도 알았어요. 시어머니 댁에는 시어머님께서 당신 시집 오셨을 때 혼수로 해오셨던 자개로 된 큰 장롱이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된 탓에 경첩이 녹슬어 장롱문을 열 때마다 나는 특유의 일정한 소리가 있었거든요. 녹음기 속에서는 장롱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묵직한 소미불 같은 걸 잔뜩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시어머님께서 컥컥대는 애처로운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겉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이어서 동서라는 인간이 깔깔대며 웃는 소리까지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 탈을 쓴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그 위에 본인 무게까지 실어 어머님을 깔고 뭉개고 있는 이불 위로 자신이 뛰어드는 것 같았어요. 악랄하고 사납기 그지없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날카로운 음역대의 목소리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동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마녀처럼 웃는 그 목소리가 녹음기를 뚫고 나올 듯 쩌렁쩌렁 울리는데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쉽사리 믿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사실이었죠. 며느리의 살뜰한 보살핌 받으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서로를 위로하며 견디고 있었는데 보살핌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시어머니를 괴롭히려고 모신다고 했다니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가족들을 만류하며 눈시울까지 붉혔던 그 모습이 떠오르며 같은 인간으로 느껴지질 않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로는 동서라는 인간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나쁜 년이야.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게 우리 엄마를 못 만나게 할 때 한 번이라도 수상하게 생각하고 들이닥쳤어야 했어. 엄마 괜찮은지 한 번이라도 더 들여봐야 했어. 시누이들은 전부 하나같이 자기가 무심했던 죄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저 역시 심장이 너무 떨리고 동서가 무섭게만 느껴졌고 길 한복판에서 오열하는 시누이들을 보며 어찌할 줄 몰라 위로하고 있었죠. 그 광경을 남편이 보게 되었어요. 저희가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자 남편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제가 전화도 받지 않자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왔다가 그 광경과 마주치게 된 거였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녹음기를 건네주니 남편 역시 녹음기를 듣고 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보였어요. 다만 감정적인 시누이들과는 다르게 남편은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해지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성격이 저와 비슷해 결혼 전부터 잘 맞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냉정한 줄로는 그날 처음 알았죠. 내일이 어머니 발인 날이야. 어머니 발인까지 다들 최대한 조용히 있어. 동서 앞에서 모르는 척할 자신 없으면 오늘 동서는 집에서 좀 쉬고 오도록 내가 집에 내보내둘게.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거지만 법원으로 보내기 전에 어머니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내 손으로 풀어드려야겠거든.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같은 생각일 거야. 사이코패스 같은 그게 우리 집안을 아주 우습게 봤나 본데 어머니 당한 일에 몇 배로 갚아줄 거니까 지금은 다들 그만 울고 일어나. 운다고 상황 달라질 거 없어. 그 나쁜 년이 먼저 눈치채고 내 빼는 일 생기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 아주머니 연락처 받아뒀어? 내가 받아뒀어. 혹시 몰라서. 잘했어. 나중에 증인으로 법정에 서시도록 부탁을 드릴 거니까 종종 연락하고 아주머니 어디 사시는지도 알아두자. 시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힌 동서가 잊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다면 저희 집은 꽤나 보기 힘든 대가족이라는 거죠. 사실 어떤 벌보다도 무서운 건 한마음으로 온 식구가 뭉쳐 한 사람을 고립시키는 일인데
저희 집은 그냥 남들이 말하는 한 식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인원이 한 식구였으니까요. 신우들, 친인척들을 통해 뭐 하나 알아봐 달라는 부탁은 정말 일도 아니더군요. 다들 어찌나 아는 지인들이 많고 인맥들이 출중하던지 처음에는 그저 영악하다고 생각했던 동서였지만 벌을 줄 준비를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이런 집안인 줄도 모르고 하루 강아지가 날뛴 것 같아 오히려 멍청하게 느껴졌어요. 시누이들은 든든한 친인척들에게 녹음 파일의 일부를 싹 돌리며 이 기회에 저 미친년이 한 짓을 모두 까발리고 제대로 벌 주겠다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제가 딸이어서도 그랬을 거예요. 순식간에 경찰부터 아는 변호사, 검사, 판사 지인에게까지 연락이 왔죠. 동서가 한 짓들은 전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생각이었지만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순서가 있죠. 일가 친척들에게 먼저 벌을 받는 일이요.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곱게 경찰에게만 넘긴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법으로 받는 벌은 법으로 받는 것이고 저희 가족이 주는 벌은 따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차분한 계획 주도 아래에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어머님을 보내드린 날 시누이들은 그 미친 여자를 끌고 먼저 32가구가 넘는 일가 친척들의 집을 일일이 돌며 사과시켰어요. 친척분들께서는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온갖 원망 섞인 말들을 포함해 모욕적인 언행과 굵은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그 여자를 맞이했어요. 중간에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 죄수를 연행하듯 양쪽 사방으로 동서를 에워싸고 그렇게 친척들의 집을 전부 돌고 오니 그 여자도 기진맥진하더군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저희는 그 여자를 시어머니 댁으로 끌고 왔어요. 친인척들에게는 사과했지만 정작 친자식들은 아직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어떤 복수도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남편은 동서를 데려다 시어머니 방에 던져놓았어요. 그리고 시누이들은 전부 자개장롱에서 솜이불들을 죄다 꺼내 그 인간 위로 무거운 솜이불들을 겹겹이 쌓았고 그 위로 몇몇 시누이들이 들어누웠어요. 어때? 숨 막히지? 힘없는 노인네를 이렇게 괴롭혔어? 그러면서 그렇게 웃었어? 이 소름 끼치는 거사. 나도 침대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나와봐 얘들아. 자 간다. 하나, 둘, 셋. 녹음본을 몇 번이나 들으며 이미 동서가 했던 말들이 귀에 박히고 가슴에 박혀있던 신우들은 동서가 시어머니께 내뱉었던 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동서에게 되돌려 주었어요. 결국 약자 앞에서만 강했던 동서는 더욱 강했던 가족 앞에서 한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동서라 부르며 예뻐했던 그 여자는 범죄자였으니까요. 오히려 당해도 싸다 싶었죠. 그 여자는 소미불과 시누이들 밑에 깔려 버둥대며 컥컥 숨막히는 소리를 내뱉었어요. 이 모습을 서방님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쩌면 서방님도 동서와 같은 방관자였으니 할 말이 없었겠죠. 저와 남편은 가만히 서서 그 장면을 보고 녹음을 하고 있었고요. 동서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처참하게 짓밟혔고 친척분의 아시는 분의 도움으로 경찰에 바로 넘겨졌고 구속이 되었어요. 다음날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셔둔 납골당으로 가 소미불 밑에 깔려있던 동서의 목소리 녹음본을 들려드렸어요. 엄마, 우리가 똑같이 갚아줬어. 아니 몇 배로 돌려줬어.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미안해. 어머니, 저희가 꼭 그 나쁜 년 벌 받게 할게요. 외롭게 아프게 살다 돌아가시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끝까지 벌 받게 할 테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시누이들과 저는 어머님 앞에서 함께 눈물을 훔치며 엉엉 울었어요.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이 일을 겪고 나니 시누이들과 저 그리고 제 이름도 종종 까먹으시던 친척분들까지 전부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번 기회로 남편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모습도 다시 보게 되었고 위기를 함께 넘기면 진짜 가족이 된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마음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대가족은 이전보다 더욱더 똘똘 뭉쳐 돈독한 대가족이 되었어요. 서방님은 자기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었다며 당장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자책하는 서방님을 아무도 위로해주진 못했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방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어찌 보면 잘못이긴 하니까요. 세상에는 사람의 탈을 쓰고도 인간 같지 않은 짓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짐승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언제나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고, 특히나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라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